모두 펜타닐.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뭐야? 뭐지? 왜 그랬죠? 뭐야? 좀비야? 아,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어? 에? 에? 이게 뭐예요? 뭐 아픈 거 아니에요? 퍼포먼스인가? 퍼포먼스. 실제로 에? 진짜 심각하다. 왜 저렇게 멈춰 있죠? 이거는 좀 뭐야? 남낭 특집이야? 뭐야? 에? 영화 아니에요 이거? 영화 아니에요. 이거. 영화는 아니고 실제 이야기. 진짜 이야기예요? 실제 장면으로 저 연기가 아니라고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로? 저 연기가 아니야? 어머나. 뭐야 무슨 일이야?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데? 뭐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짜로? 뭔가 후유증 같은 느낌인데? 금병이나 뭐. 아니 근데 그 병이 있으면 보통 집에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길 가다가 멈춰서 저렇게 아니 그러니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서 있는 게 이해가 저 안 가네요. 정도면은 거리를 다니면 안 되는 상태 같은데 제가 맞아요. 볼 때. 그렇죠. 예. 병원에 있을 법한 분들이 지금 길거리를 행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매우 심각한 상태인 듯 보이는데요. 마치 좀비 영화에서나 볼 법한 맞아요. 장면이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인데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 펜타닐이라는 약물에 취해 있다는 건데요. 아 마약이에요? 아 좀 처음 들어보는데. 나도. (2020년과 2021년에) 교통사고, 총기 사고 등을 제치고 코로나 감염을 빼면 미국인 사망 1위의 원인으로 등극했을 정도랍니다. 사실 미국은 20세기 초 이래로 아편, 마리화나, 헤로인, 코카인과 같은 마약에 침식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이 위험한 마약들 대체 다 어디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것일까요? 야, 21세기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 유통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바로 이웃나라 멕시코입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콜롬비아입니다. 국제 마약계에 말하자면 양대 산맥과도 같은 나라인데요. 맞아요 유명하더라고요. 멕시코와 콜롬비아는 이제 마약 밀매 조직들의 존재 때문에 매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불안한 나라나 도시 목록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마약이 성행하게 된 거예요? 예, 왜 멕시코는 마약의 제국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된 걸까요? 그 인연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세기 후반에 멕시코의 시날로아라는 서쪽에 있는 지역에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인들이 이주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 중국인들은 어떻게 멕시코에 오게 된 걸까요? 뭐 노동하러 간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일자리를 일종의 찾아서 세계적인 지역 간의 이동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인들은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이른 세계화 시대에 태평양을 건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멕시코의 서부 해안지대, 페루의 친차섬까지 이렇게 여러 곳으로 이주했고요. 철도 건설에 투입되고 농업 노동자로 활동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이 지역에 유입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가져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아편? 있겠죠. 양귀비 그렇죠. 같은. 예, 양귀비, 아편 양귀비 종자였다고 하는데요. 아편 전쟁에서 배운 그 아편. 예. 오늘날 멕시코 마약의 역사는 중국인들이 가져온
아편 양귀비 종자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멕시코에서 19세기 말부터 아편이나 마리화나가 재배됐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노래 가사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크리스티안 씨, 네. 네, 라쿠칼라차 노래 잘 알고 계시죠? 그럼요. 예. 혹시 앞부분만 너무 살짝 잘 들려주실래요? La cucaracha ya no puede caminar porque no tiene, porque le falta marihuana que fuma. fumar. 예. 마리화나. 마리화나 예, 가사에 마리화나라는 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마리화나 이제 피우는 거. 라쿠칼라차라고 하는 게 번역을 하면 바퀴벌레라는 예, 바퀴벌레죠. 바퀴벌레가 피울 마리화나가 없어서 걸어갈 수가 없다. 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이거를 어렸을 때 그렇게 신나게 불렀던 거야? 아니, 제가 그러니까 멜로디는 되게 익숙한데 가사를 처음 들었어요. La cucaracha ya no puede caminar porque no tiene, porque le falta marihuana que fumar. 사실 이 노래의 배경을 보면 1910년대에 멕시코에서 벌어졌던 큰 혁명과 관련이 깊습니다. 근데 이 유명한 노래에도 나올 정도로 멕시코에선 아편이나 마리화나의 복용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당시는 미국과 멕시코 간 두 나라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이 매우 느슨한 편이어서 이 마약들은 미국으로도 흘러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서북부 지역이랄까요? 또는 중북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서 1970년대 초부터 생아편, 마리화나를 재배해서 판매하는 그런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국제적인 마약 밀거래업자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 체계는 매우 단순한 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판매하고 운송하는 구역을 가리켜 플라사라고 불렀는데요. 영어식으로는 플라자라고 할 수 있죠. 플라사. 당시 플라사의 규모는 작은 마을이나 도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국경 도시 티후아나가 마약의 유입 경로로 자리 잡게 되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리화나의 양은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더 이상 두고 보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면은 당시에 그 미국 사람들이 저 그 마리화나를 얼마나 피운 거예요? 전체 마리화나 소비량의 50%에서 60%가 멕시코산이었고 마리화나를 그 사용하는 사람이 숫자는 150만 명을 넘었대요. 150만 명? 예, 엄청 많이 배웠죠. 엄청 많이 했네요. 예. 이 시기 마리화나가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는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 크게 유행했던 문화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였을까요?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아 히피 문화인가요? 히피네, 히피. 네. 사진 보니까 바로 히피라는 단어가 떠오르시는 모양인데요. 히피 문화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자유로운 복장, 또 평화를 상징하는 꽃, 기성 질서에 대한 도전 또는 전쟁 반대, 그리고 마리화나였습니다. 맞아요. 당시 젊은이들은 너도나도 마리화나를 많이 복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마리화나뿐 아니라 다른 마약 복용도 이제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문제는 당시 미국이 여전히 치르고 있었던 역사적인 전쟁, 베트남 전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전쟁터에서 여러 가지 부상을 통해서 굉장히 아프면 결국 그걸 참기 위해서 진통제를 이제 맞게 되겠죠. 그런 마약성 진통제에 익숙해져 있던 참전 군인들이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그 마약을 끊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커졌던 것인데요. A congressional report has estimated that 10 to 15% of American servicemen in Indochina are heroin addicts.
이런 모습을 매우 불편해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나선 인물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구였을까요? 바로 미국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네. 대통령. 닉슨 대통령은 1971년 6월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대대적인 마약 소탕 작전을 펼쳤습니다. America's public enemy number one in the United States is drug abuse. In order to fight and defeat this enemy, it is necessary to wage a new all-out offensive. This will be a worldwide offensive dealing with the problems of sources of supply as well as Americans who may be stationed abroad wherever they are in the world. 국가 차원에서 나선 거네요. 그렇죠. 얼마나 심각하면 대통령이 저걸 지금까지 하겠어요. 인정하는 마약 거네요. 근절을 그 위한 얼굴 문제라는 표정이 네. 어때 보이죠? 너무 어두워요. 굉장히 화가 많이 단호해 났어요. 보여요. 예. 그게 발표문에서도 확인됐듯이 이 마약에 대처하는 닉슨 대통령의 태도는 매우 강력했죠. 매우 강경했고 마약을 공공의 적 1호, 퍼블릭 에너미 1호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결국 닉슨은 1969년에 미국 멕시코 국경을 사실상 봉쇄하고 또 멕시코인들의 이주를 제한하는 이른바 차단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고요. 특히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 1973년 7월에 이 조직을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DEA라고 하는 DEA. 마약 단속반. 그러니까 마약 전담 번역을 하면 경찰관이죠. 미국의 마약 단속국 이렇게 이제 음. 되는데요. 따로 생길 정도로. 예. 미국에서는 이 DEA가 엄청 잘 알려진 조직이에요? 그렇죠. 뭐 드라마 미드를 보면 항상 I talk to the DEA and this 그 항상 저런 그런 약자도 나오고 경찰보다는 뭐 또 다른 군대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다른 나라 가서 어떤 작전을 펼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인터폴 카르텔의 같은 보스 검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미국의 마약 단속국이 1976년에 멕시코 군인 1만 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바로 콘도르 작전입니다. 콘도르 작전을 통해서 미국의 DEA는 멕시코의 블랙호크 헬리콥터를 제공한다든가 해서 마리화나 초목에 제초제를 뿌리는 방식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으로 1977년 한 해만 하더라도 약 38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마리화나 밭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콘도르 작전은 예상치 못한 뜻밖의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어떤 결과였을까요? 못하게 하니까 더 막 비밀리에 예, 우리가 마약 밀매 조직을 얘기할 때 멕시코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콜롬비아. 예, 맞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콜롬비아입니다. 이 멕시코에서 벌어진 콘도르 작전을 계기로 1970년대 중반 마약 재배와 제조의 중심지가 콜롬비아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가 되면 미국에서 인기를 끄는 마약의 종류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이게 점점 세지는 거죠. 예, 바로 코카인이 미국인들의 인기를 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콜라나 코카인의 원료가 코카 나무 잎입니다. 사실 이 코카 나무 잎 자체가 마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코카 나무 잎에서 많은 양을 농축해야 되는 과정이 또 있는 것이죠. 간단한 가공 과정을 거치면은 코카 페이스트, 코카 반죽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결정화 과정을 거쳐서 벽돌 형태의 순수한 코카인으로 유통시키죠. 그리고 이 코카인 유통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나르코트라피칸테,
줄여서 엘 나르코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그들을 마약 카르텔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콜롬비아의 가장 강력한 마약 카르텔인 메데인 카르텔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메데인 카르텔의 두목, 보스는 누구였을까요? 아, 이거 봤어요. 많이 봤어요. 이 머그샷이 굉장히 유명해요. 굉장히 그쵸. 유명해요. 이렇게 막 보통 웃고 있는 머그샷 거. 찍을 때는 웃진 않잖아요. 맞아요. 바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회자되는 악명 높은 마약왕인데 이름은 파블로 에스코바르입니다. 아, 에스코바르. 콜롬비아는 코카인 가공뿐 아니라 항공 또는 해상 운송을 통해서 미국으로 직접 실어 나르게 되는데요. 그의 전성기인 1980년대 미국으로 유통되는 코카인의 80%가 이 메데인 카르텔을 거쳤다고 해요. 정말 80%요? 예, 엄청나지 않습니까? 독점이네요, 독점. 예, 가히 독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와. 1980년대 메데인 카르텔은 하루에 최대 6천만 달러? 최대입니다. 1년에 추산해 보니 40억 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고 4조 원? 알려져 있습니다. 잠깐만, 4조 예, 원 맞죠? 40억 달러. 4조 원. 예, 4조가 넘어가는 그 당시에 4조 원. 와. 그러니까 그 맞아요. 70년대에 와. 이게 원래 마리화나는 크기가 더 컸어요. 그래서 이제 파는데도 한계가 있었고 그랬는데 코카인은 거기서 개발했을 때 훨씬 작고 한 가격 한 3배 정도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가루니까. 저는 훨씬 많이 근데 받아요. 1년에 그렇게 번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너무 정의롭지 못하다. 대박이다. 크리스티안 씨가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 코카인은 1kg에 1,000달러 정도라고 하면 메데인 카르텔의 조직원들은 그 1kg을 최대 7만 달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예, 상당한 폭리를 취한 셈이죠. 맞아요, 맞아요. 이 때문에 메데인 카르텔은 마약 제국을 이루었고 카르텔의 보스인 에스코바르는 마약 왕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 템플릭스 시리즈에 보면 나르코스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 시즌 1, 2 에스코바르 관련 얘기를 다 나와요. 네. 그 이게 드라마로 제작될 정도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에스코바르가 굉장히 그냥 가족이나 아들한테 아들 진짜 사랑했었어요. You can see that they are all happy. My father was just started involving in the drug trafficking business, so he was doing well. The video was taken and he was giving me a bicycle as a birthday present. 그러니까 80%를 저 사람이 다 팔았으면 엄청난 재력가네요. 예, 이런 마약 밀매를 통해서 최초로 억만장자가 됐을 가능성이 큰 사람인데요. 억만장자, 조만장자 아니야? 조만장자죠. 그렇다면 에스코바르의 재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죠? 오. 이게 포브스인가 이게? 포브스지죠. 포브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카메론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He has the largest share, estimated at 40% of the cartel's business, indicating a cash flow to him alone totaling at least $3 billion over the years. 대박이다. 와, 그 순자산의 경우는 20억 달러라고 기록이 돼 있고요. 짱이다. 이후에 포브스는 1989년대 에스코바르를 전 세계 제7위의 부자로, 7위의 부자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장난했지. 그리고 1993년 그가 사망할 당시를 기준으로 그의 재산을 90억 달러로 추산하기도 합니다. 90억 달러. 그럼 이게 얼마인가요? 90억 달러라고 하면 현재 기준으로 무려 11조 원이 넘어가는 엄청난 돈인데요. 그 제가 읽었던 기사인데 1980년대에는 에스코바르가 개인 대저택에서 개인 동물원을 만들었대요. 콜롬비아에서 보기 힘든 동물들을 집안에다가요? 지방에다가 들여놓고 뭐 기린, 하마, 코끼리 같은 그 콜롬비아에서 보기 힘든 동물들을 지방에다가 들여놓고 근데 더 웃기는 게
그 원래는 하마는데 4마리 정도였는데 이제 80마리 돼서 이제 굵직거리 번식을 됐더라고요. 엄청 했네. 예, 왜냐면 그 하마는 공격성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는 그 주변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위험하대요. 아마 되게 위험해요. 진짜? 맞아요. 악어보다 위험하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렇다면 에스코바르는 그에게 이렇게 막대한 불을 안겨준 코케인을 어떤 식으로 이제 미국에 넘겼을까요?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아 역시 마이애미를 통해서. 아, 나의 예. 엄마. 에스코바르는 카리브해 바하마 군도의 섬을 사서 바로 이곳을 코카인 수송의 거점으로 삼았던 것인데요. 1km에 달하는 활주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개인이 활주로를 깐다고요? 예. 바로 이곳을 코카인 수송의 거점으로 삼았던 것인데요. 콜롬비아에서 좀 더 큰 수송기에 싣고 온 코카인을 바하마에서 작은 비행기에 나눠서 와. 경비행기에 싣고 미국 쪽으로 향했던 거죠. 와. 마약을 실은 경비행기가 미국에 직접 입국하기도 하고 플로리다 해안 가까이에 가서 어떤 지점에 마약을 떨어뜨려 놓으면 미국 쪽에서 보트를 타고 와서 마약을 가져가는 방식을 취했다고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 달에 70에서 80톤의 코카인을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그 정도 상상도 안 돼요. 얼마나 큰지. 와. 그런데 대박이다. 이렇게 에스코바르가 거대한 마약 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데는 그의 일처리 방식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에스코바르의 일처리 방식은 바로 이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플라타 오 플로모. 이거는 플라타는 은이라는 뜻이에요. 플로모는 납. 은은 돈이겠죠 아무래도. 돈. 예. 납은 총인가? 무기인가? 아 그런 것 같아요. 총알은 납으로 맞습니다. 만들지 않았어요? 맞아. 잘 추정하셨네요. 은은 돈을 뜻하고 납은 총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코바르는 경찰, 공무원, 정치인, 심지어 법조계 인사들까지 뇌물을 받든지 맞서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니까 매수하거나 죽이거나네요. 맞습니다. 맞아. 양자 태기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세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1994년 1월 1일자로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의 효력이 발생한 것인데요. 근데 이 나프타가 멕시코 마약 시장과 카르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더욱 편하게 뭐 운송할 수 있었겠네요. 그러면. 교역량이 늘어난 게 오히려 마약 산업을 키운 건가요? 예, 정확히 그렇습니다. 멕시코와 미국 간의 무역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서 멕시코의 마약 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것인데요. 먼저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지도로 한번 살펴볼까요? 샌디에고.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이 얼마나 길까요? 많이 길어요. 샌디에고로부터 저기 텍사스의 브라운스빌까지 2,000마일. 2,000 그러니까 3,200km 정도 됩니다. 와. 국경이.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는 국경입니다. 일일 통행자의 수가 한 100만 명? 그리고 통행 차량이 37만 대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됩니다. 맨날 이렇게 차 꽉 밀려 있는 게 항상 눈에 그 생각이 나긴 해요. 어떤 체크 포인트, 이 국경 출입국지대 보면 거의 뭐 26차선 뭐 이렇게 굉장히 넓으니까 26차선. 예. 그걸 다 볼 수가 일일이 없잖아요. 검사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프타는 멕시코 경제에 또 다른 이제 영향을 주는데요. 이 나프타가 체결된 이후에 무역 규모는 증가합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농업 부분이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서는 오히려 빈곤과 실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약이나 팔아야겠다. 예. 돈이 되니까. 마약이나 팔아야지. 쉽게 돈을 벌 수도 있겠다 싶어서 불법적인 마약 거래에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나프타가 이런 여건을 조금씩 조성을 하게 된 셈인데요. 카메론 씨 근데 국경 넘어서 미국으로 이렇게 마약이 운반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뭐 미성년자, 맞아요. 여성분들이 이용이 많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 마리화나뿐만 아니라 뭐 코카인, 뭐 헤로인 같은 좀 은밀하게 뭐 신체 일부에 약간 이렇게 스무고 3시간의 작업으로 그렇게 뭐 $1,000 정도 벌 수 있으니까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을 이 카르텔을 좀 이용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안타깝다. 이와 관련해서 몇 년 전에 나온 기사가 있는데요.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멕시코 휴양지인 쿠에르나바카의 인근 작은 마을에서 마약 조직원으로 일하던 에드가 히메네즈는 지난 2일 현지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마약 조직에 가입한 뒤 11살 때 조직의 명령으로 살인을 시작, 지금껏 4명을 살해했다. 대가로 매주 $200를 받았다. 에드가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목을 잘랐다라며 태연하게 경찰에 진술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 멕시코 정부도 더 이상 그 확장을 지켜볼 수만은 없겠죠. 멕시코 정부도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약 카르텔과의 전면전에 나서게 됩니다. 이제야? 좀 빨리 했어야지. 이제야? 너무 늦게 한 거예요. 멕시코 정부를 이끌게 된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였는데요. 바로 펠리페 칼데론이라고 하는 취임한 지 열흘 만에 대대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우선 칼데론은 미국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이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었는데요. 부시 대통령은 2007년 멕시코의 메리다라고 하는 곳에 방문해서 이 칼데론을 만나고 메리다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We discussed ways to make our nation safer, both nations safer, and both nations prosperous. President Calderon is taking a tough stand against organized crime and drugs, and I appreciate that. 카메론 씨 3년간 $14억 돈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입금했겠죠. 에이, 가만 있어 보세요. 이게 돈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다른 걸 할 수도 있죠. 네네. 근데 미국이 준 14억은 주로 마약 단속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었어요. 그 마약 단속 기관 강화를 위한 미국이 그 무기와 그 장비, 쓰는 장비나 그리고 그 훈련 프로그램 이외에서 그 돈 줬죠. 칼데론의 첫 번째 조치는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겁니다. 군인들이 그러니까 길거리 순찰을 일상화하는 것인데요. 2010년까지 전체 군대의 4분의 1, 거의 4만 5천 명이 곳곳에 마약 카르텔과의 전투에 투입됐을 정도입니다. 칼데론이 마약 문제 척결을 위해 선택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마약 카르텔의 수장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우두머리를 제거하면 조직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예전에 비하면 네. 이게 지금 너무 분할화돼 있어서 네. 나는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수장인지 아닌지도 의심스럽고 아니 누가 대리인으로 야 네가 나 대신 들어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맞아. 막 거물급이 아니라서
난 너무 수사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일단 수치로 보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5년 넘게 코카인을 한 110톤 정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총기류도 뭐 거의 10만 건 이상, 그다음에 뭐 비행기도 500대 이상, 또 상당한 현금이 압류됐다고. 비행기가 500대가 있었어요? 예. 또 2010년까지 한 4년 동안인데 조직원들이 거의 380명 정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미국으로 넘겨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뭐 멕시코 정부가 이제 승리한 거네요. 거의 뭐 이제 마약과의 전쟁에서. 그런데 전반적인 평가에 따르면 칼데론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은 사실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깝습니다. 자, 칼데론이 이렇게 우두머리들을 제거하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내부 경쟁이랄까 이게 훨씬 더 이제 격화됐고 카르텔과 카르텔 사이의 경쟁도 치열해졌죠. 그래서 2006년에 한 6개쯤으로 추산되던 주요 마약 카르텔의 숫자가 2015년에는 9개, 2021년에는 뭐 16개, 좀 다른 추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확대가 됩니다. 야, 정말 라쿠카라차 맞네요. 바퀴벌레네. 안 죽네. 말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또 목숨을 잃은 사람 중에 무고한 민간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냥 막 갈겼나 보다. 오, 술탄 2개를 던져버렸다고? Suena una sirena. 기억나요? Comienza el traslado a los hospitales. 진짜 많이 나왔죠 이거. Una mujer en una silla. 저러는 거야? 과시하려고 테러를 한다고요? Consuelo. 자신의 힘을 왜 저런 힘없는 여기 어떤 시민한테 갱단 이름이 나오는데요. 로스제타스 갱단? 이제 끔찍한 장면이 연속이 되는데요. 경쟁 중인 마약 카르텔 대원이라 할까? 거길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자면 이제 다툼을 벌이는 거고요. 그 와중에 무고한 시민들도 상당수 희생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6년간의 마약 문제 척결 과정에서 약 6만 명이 사망한 걸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 살벌한 나라인데 우리 크리스티안은 밝고 잘 자랐네. 아니 근데 가끔씩 한국 사람들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냥 멕시코 가는 것만으로도 마피아를 볼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아니면 당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몰래 이동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 밀매하기 때문에 솔직히 보기 힘들어요. 멕시코 사람들도 뉴스에 나오는 거 봐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쉽게 거리에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게다가 이 시기에 이 마약과의 전쟁을 강력하게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이 잔혹한 카르텔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로스 세타스는 일종의 구인 플래카드까지 내걸기도 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 사진으로 볼까요? 구인 플래카드? 크리스티안 씨? 해석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이거는 있어. 어떤 거냐면 여기는 이제 로세타스 모집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원한다. 군인, 엑스 군인 다 가능. 네. 와. 월급도 줬고 음식도 주고 가족도 돌봐준다. 돌봐준다. 맞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그 2006년에서 2012년에 멕시코에서 벌어진 대대적인 마약과의 전쟁이 결코 성공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완전 실패인데요. 그다음 두 번째는 경찰의 부패 또는 뭐 무능력이랄까요. 그걸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멕시코 경찰의 부패가 어떤 수준이냐 하면 2001년에 창설된 검찰청 산하의 수사기관이 있는데요. 그 부패 혐의로 아예
2009년 6월에 그 조직 자체가 해체됩니다. (2010년 8월에는) 연방 경찰 34,500명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3,200명이 부패 혐의로 해고됐고, 또 다른 465명의 경찰이 임무 수행 소홀로 면직됐습니다. 이런 뭐랄까요? 어마어마하네. 마약 카르텔을 상대해야 할 경찰이 이제 부패하거나 이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뼈아픈 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일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옛날 동안 이제 벌어지고 왔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컨트롤하기에는 조금 힘들긴 해요. 특히 그때 칼데론 대통령이 있었을 때 우리 대통령 중에 제일 가장 많이 욕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이중적인 역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미국은 멕시코 마약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왜냐하면 최대의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본 통계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09년 미국 정부의 조사 결과 12살 이상의 국민의 8.7%, 이걸 계산을 하면은 2,100만이 넘어가는데요. 마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고. 또 하나,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준군사화될 때에 그 사용하는 무기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많이 올까요? 예, 출처가 주로 미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이중적 역할에 대한 만평을 하나 볼까요? 2011년 6월에 이 만평 제목이 불쌍한 낡은 멕시코였습니다. 이 만평은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마약을 사들이는 와중에 총기를 수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그래서 멕시코의 폭력 사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인 남자가 있죠. 불쌍한 멕시코, 마약 거래를 그만두지 않는 한 저 모든 폭력은 멈추지 않을 텐데,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미안해요. 뭐 미안할 게 없는데, 이제 실제로 전 대통령이 한 얘기인데, Pobrecito México, tan lejos de Dios y tan cerca de los Estados Unidos. 불쌍한 멕시코, 신과는 너무 멀고 미국과는 너무 가깝구나라는. 미국에서 마약도 하고 사고 그러는데 전쟁, 죽음, 피 모두 다 멕시코에 있다. 그렇다면 2022년 현재 라틴 아메리카 마약 카르텔은 어떤 상태일까요? 2022년 1월 한 달 동안에만 멕시코에서 마약 카르텔 연관 범죄로 61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마약 카르텔들이 득세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멕시코가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된 걸까? 1980년대하고 1990년대에 멕시코를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국경을 넘어서 교육과 투자가 늘어났지만 동시에 범죄와 테러도 범위가 확대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 경찰이나 치안 예산이 이제 줄고 사설 경호업체 맡기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갱 조직이 그런 역할을 맡는 기막힌 사태도 이제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책임 역할이 실종되면서 일종의 치안의 외주화가 일어났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마저 벌어진 것이죠. 마약의 소비와 배송, 그에 따른 범죄 문제를 돌아보면 불쌍한 멕시코요. 신은 너무 멀리에, 그러나 미국과는 너무 가까이 있구나라는 유명한 문구와 함께 그 때문에 멕시코인들이 겪게 된 고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의 삶을 위해서 국가의 공적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 그리고 끝으로 마약이
한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때로는 국가 전체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